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은요, 이 주제별 색채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번 그 1차시 수업과 2차시 수업의 주제는, 이번 주 주제는 이 자연주의, 그래서 자연주의에 대한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자연주의 미술이라는 거를 주제로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3명 정도를 지금 대표적인 그 작가, 일단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에는 이 밀레, 그 다음에 까미유 코로와 훈데르트 바서 이 세 사람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 자연주의 미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연주의 미술 이 수업을 이 자연주의 미술이라는 거는 이 미술에서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실제 사물들을 묘사하는 이런 사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연 그 자체 예술이 그 원천에 보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그 19세기 사실주의 운동에서 이 낭만주의에서 주체를 일정한 양식에 일치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대응해서 자연주의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화가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유사한 접근을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이 대목은 삶에 대한 이런 다인 이론과 그 다음에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정말 부질없는 노릇이다 하고 자연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미술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친 거는 이 19세기 미술, 현대 미술에 와서 이 자연주의 미술들이 많이 이제 활동이 됐고요. 이 자연주의라는 거는 이 르네상스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어떤 그 화가들이 있었냐면요. 이 조토, 보티첼리, 미켈란젤라 이런 사람들이 이 피렌체 학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자연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그 화가들의 영향으로 해서 이런 미술 양식이 자연주의에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리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대상이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요. 이 자연주의라는 이 나오기 전에는 그림들이 어땠냐면 너무나 정확하고 사진하고 똑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 시대나 이 중세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어떤 거는 실물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연주의 미술이 나오게 된 거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요. 이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830년대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들어와요? 기계 문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뭐가 생겨요? 뭐 여러 가지 기계 제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요? 사진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19세기에 사진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미술가가 이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현대 미술이라는 게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도 이 주제요. 그림의 그 대상들도 이 19세기 이후에 이런 산업혁명과 이 사진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그 대상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미술의 영향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런 추상화 아니면 이런 개념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추상, 뭐 여러 가지 팝아트, 옵아트, 뭐 현대 그 모더니즘 그런 기타 등등의 미술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런 낭만주의 시대가 절정에 이를 즈음에 전문화가들은 해화가 점점 이 피상적이고 신비적으로 되어나는 것에 이제 문제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현실에 가깝고 실제적인 이 해화에 맞게 이런 표현 방법이라든가 소재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19세기 중반에 이 농민 화가의 등장으로 나타난 이 자연주의 미술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이 19세기 중반에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죠? 그쵸? 밀레입니다, 밀레.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 자연을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상하지 않고 보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이 자연주의 미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미술은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연은 자연을 그대로 놔둬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현대까지 지금까지도 이 자연주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미술이다 하는 거는 이런 자연주의 미술은 이런 그 전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자연의 이런 생명이 담긴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이런 이제 화가들이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얼굴은 좀 가리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괜찮죠? 제 얼굴이 안 나와도 괜찮죠?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주의 미술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 전원의 그런 아름다움을 있는 그 자연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자연의 풍경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밝고 신선한 그 색채로 농민의 이런 생활과 자연 풍경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그 농부들이 일상적인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다는 거죠, 화가들이. 그래서 이런 농민 생활과 자연 풍경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많이 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미술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됐죠. 또 이런 자연주의 화가들은 특색이 뭐냐면 그 전에 화가들은 그런 연구들이 덜 했는데요. 이 자연주의 화가들은 뭐를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요. 이때부터 빛, 이 광선이요. 이 신비한 이 빛, 광선, 또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이런 자연의 경외로움,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 있잖아요. 그거와 또 노동의 의미가 깊은 이런 애정을 표현했다는 거죠. 이 농부들의 일상적인 이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파리 근교의 퐁텔블로 숲 주변에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대요. 이때 이 화가들이. 그래서 그 풍경을 즐기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 바르비종 마을에 주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이 이 바르비종 마을에 많이 있으면서 이쪽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르비종 파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바르비종 파라는 것들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냐? 밀레입니다. 밀레가 대표적인 화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밀레는요, 이런 이삭죽기, 이게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무 꾸밈이 없어요. 그림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자연의 그 모습,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줍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의 이런 풍경과 여인애들의 이런 평범한 이런 그 일상적인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또 이 자연주의 미술은 모든 이상화와 이런 미화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 이 사실만을 표현하라고 했다는 거죠. 현재 그 즉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일상적으로 평범한 이런 주제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의 그림들은 굉장히 과장과 그렇게 멋있고 잘 그리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이 자연주의 미술은 그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화가들이 이제 정말 일상적이고 정말 이 자연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화가들이 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미술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이 밀레입니다. 이 밀레 이삭죽기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밀레는 이런 이삭죽기와 만종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밀레 하면 이런 이삭죽기, 만종이 이 자연주의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이 밀레는 이 이삭죽기를 발표를 이 살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전시회 하나의 전시회 같은 거죠. 여기에 발표했을 당시에 이 작품의 주제가 농부들의 그렇게 힘들고 아주 고된 이런 일상을 이해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는 이 극빈한 하층 계급하고 귀족, 또 이런 신흥 부르주아 사회 계층의 불균형 속에서 밀레는 부유하고 권력적인 지식층보다는 이렇게 반복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이런 농부의 삶을 합폭에 담고자 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밀레가 그린 이 그림들은 이런 농촌 풍경을 이러한 비판보다는 굉장히 성스럽고 종교적인 이런 숭고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라는 미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는 이 그 만종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항원요 해가 질 무렵에 농부들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와 여자가 삼정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삼정 기도라는 거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 성모 영보를 알리는 이런 상황을 상기시킨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그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막 일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경건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까미유 코로라는 이 작가는요 시적인 풍경을 또 많이 그렸어요. 이 자연주의에서도 이런 시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린 화가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장 바프티스트 까미유 코로라는 사람은 이 파리 출생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이 색채의 섬세한 화풍을 그사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이 색조의 바르비종 이 풍경화로 그 전시회죠. 살롱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살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대요. 훈장도 받고. 그래서 이 파리 그 박람회에서 대상도 그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미유 코로라는 이 작품은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이 부드러운 대기와 빛이 있는 풍경, 그리고 점차 안개 낀 은혜색,
그래서 평화롭고 한가한 이런 풍경이 시적인 정서를 표현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시적 풍경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나타내서 이런 시적 풍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비종파의 그 특색들은요, 이때 바르비종 그 마을에서 화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그 바르비종파의 그 화가들의 특성들은 뭐냐면 이렇게 태양광선 안에서 자연을 묘사한 화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 그 자체에 빛이 뭐 낮의 빛, 뭐 오후의 빛, 저녁의 빛 그런 것들을 자연 그 자체를 가지고서 색채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내 광선이 아닌 야외 자연 광선에 비추어서 자연의 밝은 색채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화풍이 지금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풍경화들은 이런 관찰, 자연에 대한 이런 관찰, 특히 이런 빛의 효과에 의한 이것들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인상파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성공한 이 코로라는 사람은 동료 화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후배들에게 모험도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품들입니다. 이 나르니의 달이라고 해서 이 지방에 이런 그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하고 이런 그런 그림들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리의 모습을 이렇게 전형적인 이런 풍경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들은 또한 고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체험을 하면서 고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대요. 이 까미코로라는 사람은 이 나르니의 달이라는 거는 이 1827년 로마에서 파리로 보낸 이 신고전적 목가풍으로 이 황제 시대 이 그 넬라강의 다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요게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듬이라든가 색채의 조화가 굉장히 감수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림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지만 평화로운 그런 전원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풍경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이런 프레장스 기법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풍경의 이 초기에 이런 그 자주 구사했던 기법 중에 하나가 프레장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이나 사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묘사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까미유 코로는 이런 초기 기법들을 후기에는 시적이고 서정적인 풍경으로 이것들을 대체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탐구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이 초기작이에요. 이게 이 초기작으로 이 풍경들이 이 보는 사람들이 실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자연의 관찰과 세심한 표현이 이제 빛의 효과를 살렸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풍경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풍경으로 관람자들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까미유 코로는 이런 그 풍경들의 그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은백색의 이런 이 모르트르 퐁텐의 추억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나무는 굉장히 풍성하고 한데 이거는 굉장히 왜소한 나무예요. 나뭇잎도 없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적인 이 풍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빛은 새벽녘 희미한 빛에 노출된 이 강가 주변의 자연 풍경을 아주 세련되게 묘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은은한 이런 서정적인 풍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는 이 연의 색의 이런 연물을 벗어던진 이 강자락 사이에 보이는 이런 숲속 풍경들이 이런 성경처럼 조용한 수면에서 이런 그 약간 나르키소스적인 이런 환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런 대기와 빛, 이런 시적 풍경화를 아주 섬세하게 서정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까미유 코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시적 풍경이 굉장히 잘 그렸다, 묘사했다. 그래서 이 까미유 코로는 시적 풍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초록빛을 연상하는 이런 자연. 그래서 약간 신비로운 항울경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울창한 나무, 왼쪽은 잎이 없어서 앙상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여성의 손과 함께 일정한 곳으로 뭐 향하는 그런 구도를 잡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게 풍경을 그린 것 같지만 실은 수없이 고심을 하고 거듭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구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 장어를 잡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그 자연 그 자체에 이런 그 자연의 그 숲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음, 이것도 실록이 우거진 그런 그 흐르는 냇물이죠. 냇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장어를 잡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굉장히 그 보면 굉장히 풍경하고 이런 그 실록의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이런 묘사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이것도 기법들을 보면 정말 내가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음, 빛을 숲과 흐르는 이런 이미지들을 그렸다는 게 지금 시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훈데르트 바서입니다. 훈데르트 바스는 그 바서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이 자연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이 훈데르트 바서는 이 강렬한 색채와 곡선을 사랑한 화가예요. 그래서 시대를 앞서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장하고요. 친환경 디자인을 실천한 건축가 이 훈데르트 바서 이 사람입니다. 이 본명이 프리드리히 슈토바서인 그는 한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유대인인 어머니와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으로 이 엄마하고 지금 이 훈데르트 바서는 이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강제 이주되고 뭐 외가 쪽 가족이 69명이 몰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런 아픈 경험으로 있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평생 이런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이 자기 그 치부치 뭐 친척들 거의 그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충격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그 자유와 평생 이런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데르트 바사는 색채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색을 아주 조합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했던 그 색채 화가라고도 합니다. 그는 이 생명의 다양함과 무한함을 뭘로 통했냐? 색채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강렬한 이런 색채가 그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나선, 나이테 같은 거예요. 나무, 자연.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고 끝없이 돌고 있는 이런 나선 형태. 이게 생명과 죽음이 끝없이 순환하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유기적인 모습, 이것들을 해와 조각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이 강렬한 보색 대비, 곡선, 나선형,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굉장히 성공리에 합니다. 그게 훈데르트 바사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런 생태주의를 주장한 이런 그 진보적인 예술가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 그는 이런 1927년 미넨에서 나체로 세 번째 피부의 권리라는 선언하는 연설도 하고, 이런 나체로 인간의 공간의 회복을 주장하자 막 이런 연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는 이 영역이 건축으로 이제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 건축이 보여주는 자로 재뜻한 형태, 무미 건조한 콘크리트, 개인의 정체성을 감추게 만드는 획일적인 건축물은 범죄다나 다름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는 여러분은 지구에 잠시 들른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세요 라는 이런 진정한 땅의 주인은 나무다. 땅을 차지한 건물 옥상에서 나무를 심었고요. 그래서 옥상 정원의 창시자가 바로 이 훈데르트 바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공동주택을 집니다. 건축에 철학을 담아서. 그래서 훈데르트 바사 하우스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의 이런 그림들을 그 건축들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산림보호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가도 활력을 했고요. 2000년 태평양을 달리던 엘리자베스 2호 갑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던 예술가의 유언에 따라서 행복한 죽음의 정원, 자신이 심은 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도록 간없이 나체로 묻어달라는 그 유언대로 그의 나이는 1세에 이렇게 행복한 죽음의 정원이라는 거에서 이 관없이 그냥 시체 그 자체를 묻어달라, 자연에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세요. 굉장히 그 색감을 보면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 같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그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원, 면, 선, 요것들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이 형태나 이런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기본 요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색감들을 보면 굉장히 그 화려하면서도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뭐 마치 내가 동화 속에서 뭐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데르트 바사는 그렇게 많이 그 그림을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이 색채의 아름다운 표현은 굉장히 그 높이 살만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이렇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이런 그림 물감에 원하는 색이 없어지면
자연에서 색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이런 자연주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굉장히 그 원, 면, 뭐 이런 그 삼각형 도형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 요소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자연주의라고 구분해 놓은 이유는 자연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를 이런 그 나이테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런 나무에 이런 나이테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 이렇게 색으로 채도를 높여서 주변에 이 어두운 색으로 마감 처리하는 기법도 이런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다 이렇게 그 면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들이 다 이런 나무의 나이테를 자연에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이런 나이테를 모티브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건축 양식에서도 이렇게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이 빌라도 시의 허가를 얻어서 동화 속의 건축으로 탈바꿈했대요. 그래서 이 건축을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훈데르트바스는 일본 오사카의 쓰레기 소각장에 훈데르트바스의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자연을 연상할 수 있고 이런 그 뭐예요? 그 그림들이 이런 그 디자인의 형태와 기본 요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식을 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소각장인데 굉장히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기한 것처럼 그 자연주의 화가 3명을 가지고서 지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땠나요? 이 자연주의의 이 화가들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각각 자기만의 작가들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